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경제. 경제 상식과 진리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세계 경제의 주름살을 만드는 브릭스. 이유는 뭔가요? 선진국에서 물밀듯이 밀려드는 투자로 한때 고도 성장을 이뤄냈던 신흥국들의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경제 대국의 상징인 브릭스란 용어를 처음 만들었던 오닐 전 골드만삭스 회장조차도 브릭스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신흥경제 대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 국가의 경제 성장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는 이유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양적 완화 축소 발언 여파가 신흥국으로 퍼져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세계의 투자자들이 브릭스에서 자금을 거둬들인 데 있습니다. 신흥국의 화폐, 건설, 증권 등에 투자하는 것보다 선진국에 투자하는 게 이익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렇게 신흥시장에서 자본이 급격하게 유출되면서 외국 자본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브릭스의 주식, 채권, 통화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을 빚고 있죠. 남미 최대 경제권인 브라질도 무역 적자 규모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내수 역시 부진한 상태입니다. 러시아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원유 수출에 크게 의존하는 러시아로서는 원자재 가격이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1, 2분기에 경기 침체 국면에 빠진 거죠. 브릭스 가운데 중국 경제만 호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개혁 정책이 꾸준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리란 기대감 때문입니다. 브릭스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펀드 투자 회피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브릭스가 우리나라 수출 물량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국내 전체 경제에도 타격을 준다는 겁니다. 현재 브릭스를 떠난 세계의 투자자들이 선진국을 찾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아무리 미국과 일본 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신흥국 경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계 경제는 또다시 금융위기를 맞게 될 거라고 지적합니다. 세계 각국은 세계 경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깨닫고 함께 협조해야 합니다. 네, 한때 오닐은 브릭스밖에는 투자할 데가 없다라고 방방 떴었습니다. 주식으로 비교하자면 선진국은 우량주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현대차 같은 것이죠. 그리고 브릭스 같은 종목은 우리가 테마주 또는 투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권 분석가들 중에서는 일부 자기가 갖고 있는 계좌에 있는 종목을 막 띄우고 돈을 벌고 난 다음에 빠져나가죠. 그런 식이라고 이야기하면 좀 설명이 될까요? 선진국 주요 투자은행이나 싱크탱크들은 이런 식으로 자꾸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PC16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포스트 차이나 16개 국가. 그 안엔 또 한국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차이나가 지고 16개 국가가 뜬다는 거죠. 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원T 국가도 있습니다. 원T 국가는 1 트릴리언 달러 국가인데요. GDP 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국가들만 이야기합니다. 멕시코, 한국 이런 국가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국가가 앞으로 중요하다. 자기들끼리 테마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서야 어떻게 보든 우리가 내실을 다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우리 내실을 다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또 밖을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이 순환 출자의 악순환 구조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이게 서글픈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제가 코멘트 드리고요. 중요한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바로 이어서 경제하디슈 시간에 산업재해 관련해서 인터뷰를 할 겁니다. 은수미 의원 갈 건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YTN 라디오 들으시다가 질문 보내주십시오. 보내시는 방법은 새로운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보내시거나 아니면 과거처럼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부과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 트위터는 @ YTN 이코노미 이렇게 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웹사이트에는 긴 사연이 필요하니까요. 여러분께서 재무상담이나 논문상담 받으시고 싶은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YTN 곽수정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골든타임이 시작된다. 노후 준비와 골드바의 행운을 동시에 해피에이지 100 이벤트.
세제 혜택은 물론 연령 제한 없는 현대에이블 신연금 저축펀드에 가입하고 상품권과 골드바의 행운을 잡아라.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에이블 현대증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곽수종의 생생경제. 우리 대기업들이 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업종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열사로. 그죠? 주로 이제 건설 회사 또는 뭐 조선 회사 이런 위험 시설을 다루는 곳이겠죠.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화성에서 모 업체가 가스가 누출됐는데도 은폐하려다가 사건이 더 확대되고 하는 거 말입니다. 이게 다 일종의 산업재해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산업재해를 은폐하면서 산업재해 보험료 특혜를 받아서 자기들은 세금을 덜 낸다. 기분 좋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산재가 줄어든 것도 아니랍니다. 그런데 마치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고한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들이 있답니다.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산재보험이 무엇이고요? 또 기업에서 산재보험료는 어떻게 받는 겁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지 산재보험료를 받는 겁니까? 산재보험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다가 사고를 입었을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이 권리나 보호를 받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네. 그리고 이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직접 신고를 하시면요. 네. 산재로 인정되었을 경우 치료비, 예. 그다음에 치료를 받다 보면 일을 못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전 수입을 70%로 보장해주는 휴업급여, 예. 그리고 만약 장애가 발생해서 아예 고치지 못할 경우는 장애급여, 예. 급여, 예. 사망했을 경우는 유족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기업하고는 상관이 없고 근로복지관리공단에서 지급하는 거죠? 판단해서.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급은 그렇지만 산재보험료를 내는 건 기업이죠. 예, 산재보험료를 기업이 내는 거는 내고, 기업이 내지만 일단 판정을 해주는 거는 근로복지관리공단에서 하고. 그렇죠. 예. 근로복지공단에서 하죠.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대기업이 네.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산재보험료로 특혜를 받았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산재가 일어났는데도 그걸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공상 처리를 한다고 그래요. 네. 그냥 당사자하고 합의를 해서 은폐를 시켜버리는 거죠. 네. 심지어는 건강보험으로도 청구 못하게 하고 그냥 현금을 줘버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산재 없었다 혹은 줄었다 이렇게 하면 이 산재 보험료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 보험료를 산재가 발생하지 않은 것만큼 깎아드려요. 그러니까 예방을 하시라고 네. 좋은 의미에서 그런데 그렇게 깎아서 받은 돈이 네. 20대 기업이 작년에 한 3,461억 원이었고요. 예. 그중에 1위가 삼성이었는데 869억 원 정도를 감면 혜택을, 그러니까 특혜를 받으신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자동차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가 내려가듯이 그렇죠. 이 내려가는 그 혜택을 대기업에서 마치 사고가 났는데도 안 난 거 현금 처리 그냥 한 20만 원 사고 났으니까 우리 현금으로 주고받읍시다 이러면서 예. 보험료 올라가는 거를 막아버렸다 이 말씀인 거죠? 예. 이게 현금 처리를 해버리면 막대한 이익을 받게 되는 게요. 예. 예를 들어서 평균 한 1.7% 정도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네. 만약 임금 근로자 급여가 지급하는 급여가 1,000만 원이면 거기 한 1.7%를 산재보험료로 내야 돼요. 예. 그런데 이렇게 깎여서 삼성 같은 경우가 0.3에서 한 0.7% 정도밖에 안 내게 되는 거니까 네. 엄청난 이익을 받는 거고 일부 사고가 났을 경우 그거에 한해서만 만약 공상 처리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면 네. 실은 그 액수는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 매년 막대한 액수가 사실은 삼성한테 이익이 되는 거고 모든 근로자들은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이런 네. 위험에 떨게 되는 거죠. 이거는 근로자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로자의 경우는 두 가지니까 약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예. 우선 내가 그 회사에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공상 처리하자. 예. 너 때문에 우리 불이익 받는다.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나 예. 때문에 회사가 잘못될까 봐. 네. 우선 이제 이런 점이 약자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경우 예. 이 산재 입증을 노동자가 해야 됩니다. 예. 본인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점도 있어서 급하게 사용자 측에서 돈 좀 줄게 하면 합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조금 전에 삼성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869억 원 감면 혜택을 받았다. 예.
삼성전자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혈병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이건 끝나지 않은 거고요. 백혈병뿐만 아니라 올해만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2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있었어요. 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거 아까 또 하나 말씀드리지 않은 게 또 이제 근로자 측의 문제가 아니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 같은 경우 뭐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하청을 줘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책임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청을 주게 되면 삼성 관련 계열사가 아니니까 타회사가 돼버리니까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군요. 네, 상관이 없게 되니까 또 그것도 회피가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있는 직원이 삼성전자 로고를 붙이고 잠바를 입고 일을 하지만 이분들이 알고 보면 하청업계에 일하고 있다. 이 내용하고도 지금 일맥상통하는 그렇죠. 건가요? 만약 그래서 그분들이 산재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삼성의 책임이 우선 아닙니다. 네. 그리고 아주 작은 하청업체들은 삼성에 목매달고 있으니까 또 하청업체들은 좀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아까 하시던 말씀을 계속 하시죠. 그래서 2건의 화학 사고 사건하고 또 어떤 게 있었죠? 뭐 백혈병도 있었고 올해만 2건의 화학 사고가 있었고요. 백혈병 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제가 이걸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들을 다시 이번 국감에서 다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삼성이 지금 산재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장인데 특혜는 특혜대로 받고 계시고 이 산재는 산재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죠. 해외에 나가서도 우리 대기업들이 이런 그 산재 관련해가지고 글로벌 기업의 표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뭐라 그럴까요? 노력이라는 표현이 이상한데 그런 이렇게 꼼수라 그런 또 그렇고 그런 거를 또 하고 있긴 하나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제 기억은 그러니까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많잖아요. 유럽 쪽의 시민단체들이 인도에 있는 우리 모 대기업이 산재 문제나 그런 것들을 고발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매년 그 국제 통계가 나옵니다. 근데 한국이 좀 이상한 게 그러니까 산재 사고가 나는 비율은 굉장히 적어요. 그런데 산재 사망률은 1입니다. 왜 그래요? 은폐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고는 은폐가 가능하지만 사망은 은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일하는 분들은 죽어야 산재의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유족 급여만 받을 수 있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하하. 그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 보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말입니다. 산업보험률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보험 요율처럼 뛰면 할인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산재보험률이 결정되는 게 그 업종 전체 요율이 결정이 되게 있습니다. 근데 이 업종 전체 요게 조선업 쪽인데요. 조선업 수리업 쪽인데 여기의 보험 요율이 또 떨어졌어요. 그 중요한 요인이 여기 업종을 일부 작업을 하청을 줄 경우 그 하청을 이 업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등록을 시켜놓고 하청을 줘버리면 이 업종에서는 산재 요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또 기법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008년 대비 현재 반이 줄어버렸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말씀해 주신 내용을 참고하면 이런 식으로 은폐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사례가 많겠네요. 어느 정도 되는지 고용부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조사를 안 하니까. 통계가 안 나오고 있고요.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이제 노조가 있는 곳은 노조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노조가 그러니까 이게 은폐다라고 의뢰한 13건 중에 11건이 실제 은폐였음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거의 한 80-90% 정도는 은폐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엄청난 양이. 은수미 의원께서 방금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국감에서 이제 따지실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의 본질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업적 측면에 있고요. 두 번째는 노동자 측면이 있거든요. 노동자는 약자이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떠한 불합리한 계약이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상황을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가 하나 있고요. 기업들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노동에 착취하고 하는 이런 것을 또 미연에 방지하실 의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두 가지 점에 있어서는 이제 이 첫 번째는 지금 산재
그러니까 이런 산재보험 제도에서 기업, 특히 대기업, 1000인 이상 대기업 50%까지 할인을 해주거든요. 아, 예. 이건 굉장히 심한 거죠. 야, 법인세 할인 받죠. 이거 뭐 다 할인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건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산재 감독관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국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약자인 근로자들이 이분들한테 그런 걸 의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제도는 있으나 활성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이나 인력을 더 많이 투여해서 예. 예방을 좀 더 해야 되겠고요.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국회에서도 많이 이런 문제를 산재가 쟁점이 잘 안 됩니다. 예, 하루 왜요? 6명씩 돌아가시는데도 예. 우리나라가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10년 계속 씌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쟁점이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국정감사에서도 많이 다뤄야 될 뿐만 아니라 언론의 보도도 굉장히 취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산재 문제는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업도. 아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의원분들이 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시겠다고 네, 그렇죠. 나오신 분들인데 그거를 아직까지 충분히 못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예.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 이런 민생 문제를 다루는 비중을 네.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고 네. 또한 이에 대한 기업의 책임,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 증인들을 채택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나옵니까? 이런 안 나옵니다. 채택도 잘 안 돼요. 그게 참. 고민입니다. 네. 채택이 안 되는. 그래서 채택하려고 노력하고 기업의 책임을 계속해서 네. 요구하는, 즉 약자 입장에선 국회, 국감 활동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방법 외에도 수많은 꼼수를 두면서 기업들은 은폐를 하려고 들 건데 이런 것들을 은수미 의원과 같은 분들이 좀 찾아내셔서 이 경제민주화 자꾸 묻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바로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의 은수미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4부에서는 부동산 정보,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하고 그다음에 취업 내비게이션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YTN 라디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예스를 통해서 그리고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중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하고 취업 내비게이션 시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점 서울전화 02-771-0945번 그리고 휴대전화 우물정 0945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면서 문자와 사연 남겨주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트위터는 @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IBK 홍보대사 송혜입니다. IBK 기업은행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거래할 수 있는 은행입니다. 국민 여러분, 기업은행에 예금하면 기업을 살립니다. 그리고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참 좋은 은행, IBK 기업은행.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알짜 부동산 정보 시간입니다.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전셋값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까? 전셋값이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연속 59주 상승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서울 수도권 전셋가 상승주가 60주가 최고였는데 네. 이거 기록 경신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만 해도 서울의 전셋값이 0.23% 올랐고 신도시와 수도권도 0.09%.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사철이다 비이사철 이걸 막론하고 전셋값이 계속 오르는데 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거는 11월 12월 달에 이제 가을 이사철이 좀 지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입주 물량이 턱없이 부족을 해요. 네. 그러니까 전셋값 불안은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집을 살 수 있는 구매력 있는 소유자들이 부동산 시장 불안성 때문에 집을 안 사서 계속 지금 거의 전세 살기를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월세로 전환하는 어떤 집주인들이 굉장히 늘기 때문에 단기간에 전셋값을 좀 잡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올해만 들어서 그 5.6%가 상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한 해라고 볼 수가 있죠. 많은 분들이 집을 사기에는 아직까지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라고 고민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금을 투자하지 말고 들고 있어야 되겠다. 전세를 드려야 되겠다. 이게 전세값 상승의 주요 요인이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이제 전세 대출이 또 굉장히 확대돼가지고 또 금리도 굉장히 낮게 지금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을 사면은 말씀에 취득세 들지 또 뭐 재산세지 이러다 보니까 취득세도 연장이 안 됐죠. 그렇죠.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또 집값이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집을 사는 사람들이 그대로 지금 전세 살기를 희망하는 거죠. 지난 8.28 전월세 안정화 대책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지금? 이게 오히려 무주택 서민들이 상당히 불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그 목돈 안 드는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보증금 반환 그 보증제도도 있는데 이게 집주인이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고 세입자들도 이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이게 소극적이다 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중은행에서 지금 그 목돈 안 드는 전세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 사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기다리고 좀 기다렸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지금 현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세입자들은 굉장히 고통을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그 전월세 전환 율을 현재 14%인데 이게 이제 전셋집을 월세로 전환한 집들이 굉장히 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거를 이제 좀 상한선을 낮추자. 현재 14%인데 10%로 좀 낮추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6.5에서 7.5%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10% 낮춘다고 그래봤자 세입자들한테 그게 생색내용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고요. 또 대폭 낮추더라도 이 집주인이 칼자루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 이중 가격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임대보증금을 대폭 올리게 되면은 임대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 이런 불안감도 있습니다. 이미 임대시장은 왜곡이 되어 있는데 뭘 또 왜곡시킨다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정부가 야심차게 시행을 해더라도 부작용도 상당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깡통 전세 주의보 내렸다는 건 또 뭡니까? 이게 우리가 깡통 주택만 있는 게 아니라 깡통 전세, 깡통 월세도 있는데요. 참.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세 집을 조사한 결과 28%가 깡통 전세 집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거든요. 잘못하면 전세금도 못 돌려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세금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면은 8천만 원 받고 2천만 원 못 받는 집들이 이만큼 늘었다는 얘기죠.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귀하다 보니까 그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굉장히 급하거든요. 급하더라도 내가 아주 피땀을 모은 돈을 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검을 아주 필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융자 많은 집을 피해라.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근저당 금액이 집값의 20% 이상이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경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한 75% 정도에서 경매가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근저당 20%가 되고 자기가 대출 금액, 전세 보증금이 한 60%가 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80%가 넘어버리니까 자기 5%, 10% 정도를 못 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집들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등기부등본 띄워보고 근저당 등 채무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 요거는 지금 요즘 하도 뭐 전세 시장이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이 전세 등기부등본을 위조해가지고 막 전세금을 갖고 날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부동산이라든지 주변의 인척들한테
대리해가지고 계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집주인하고 필히 이걸 신원 확인 다 하고 계약을 해야지만 안전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계약과 동시에 민원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하고 전입신고를 받아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그 주택 보증하고 대한주택 보증하고 서울 보증에서 네. 전세금 보증보험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군데가 있는데 전세 계약 후 3개월에서 5개월 후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네. 보험금 일부를 내지만 계약 만료 30일 이후에 전체 금액하고 일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보험에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방금 김학근 대표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주민등록증 민증 까가지고 말입니다.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 신원 확인하고 예. 집주인인지 확인하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예. 그 부동산도 속이고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부동산 짜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뭐 예. 대부분의 부동산이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네. 이런 분들이 간혹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될 걸 보여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요새 이 경매 시장이나 이런 데 좀 매매 시장에 좀 관심을 돌려도 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래도 될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의 주택의 경매 낙찰 가율이 네. 75에서 80% 정도, 그러니까 더더라면 75% 정도 지금 낙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집들은 물론 이제 감정가가 지금 예전의 가격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집값에 매매되는 금액의 거의 한 70%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낙찰가율 거의 비슷하거든요. 요 정도면은 충분히 가격 경쟁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급매물 찾는 수요자가 조금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일부 지역에 국한됐지만 예. 지금은 서울 전역에 급매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집값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고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이 내년 전셋값 때문에 서민들이 봄, 가을 이 두 번의 고통을 심하게 받으시는데 그렇죠. 안정시킬 만약에 지금 제가 국토안전부입니까? 이름이 바뀌었던데 장관을 시켜드리면 어떻게 해서 안정시키시겠습니까? 이게 참 전월세 불안 원인을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이게 수급 불균형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가 계속 8.28 대책에도 그렇지만은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전세 가격 안정을 꾀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주택 시장이 굉장히 불안전하니까 네. 집을 지금 안 사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례로 지금 임대주택을 좀 확대해야 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MB 정부 때 공공임대주택을 36.6%나 축소를 했다고 그래요. 네. 보험자 주택을 많이 짓는 결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구임대주택 대기 수요가 한 7만여 명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공공주택 재고량이 한 46,600가구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MB 정부 때 많이 공공임대주택을 줄였어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도 물론 행복주택 등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네. 이게 단기간에 할 일은 아니잖아요. 네. 단기간에 해소될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하고 확대하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요. 네. 다만 박근혜 정부 저번에 8.28 대책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주택시장을 정상화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물론 이제 부작용도 따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겠습니다만 예. 저번에 소액 공유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비자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한테만 해당이 됐는데 예. 이걸 세대수하고 대상자를 좀 확대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양 면적으로 25평이나 34평 사는 사람들도 평형을 좀 확장해서 갈 분도 상당히 계실 거 아닙니까? 네. 무주택자만 줄 게 아니고 평형 확장 수요자들도 이런 혜택을 준다 하면 이분들이 꼭 전세 안 살고 또 매매로 돌아설 수 있는 부분들이고 예.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뿐만 아니고 무주택자들은 다 해당을 해주게 되면 이분들이 좀 주택 구입으로 돌아서게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주택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일단 공급을 펼쳐야 되는 부분이고 네. 시장을 좀 정상화로 돌려주는 것도 하나의 좀 방안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경기를 시장에 맡겨두자 이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시장에 맡겨둔다고 지금 시장이 자율적으로 회생하기는 어렵다고 보이거든요. 예. 지금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 주택 시장이 팽창했을 때 거기 자율로 됐을 때는 이제 막 팽창하면은 또 이제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어떤 서로 간의 자정 노력이 필요했는데 네. 지금은 침체 기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올이 너무 길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가 개입을 해서라도 시장에 개입해서라도 시장을 좀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아니 뭐 개입해서 돌려놓을 수만 있다면야 뭐 개입을 하시라 하겠지만 하는 족족 다 실패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라고 하는 그 면역 주사에 다 그냥 뭐라 그럴까요? 뭐 만성이 돼가지고 그렇죠. 더 이상 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부 지금 언론사에서 그걸 지적을 했었어요. 예. 지금 MB 정부 때 27차례, 네. 그다음 박근혜 정부도 지금 3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그 양 정부가 그 부동산 시장을 대체하는 방안이 다 틀립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월세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이 네. 부분을 주택시장 안정화를 통해서 해결하겠다는 부분이고. 네. 그다음에 주택시장 정상화를 시키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여야가 이제 합의해서 또 처리돼야 할 어떤 법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들을 사실은 좀 논의를 해야 그렇죠. 되겠군요. 논의를 해서 이것들을 풀어줄 거는 풀어줘. 예를 들어서 취득세 감면 얘기가 지금 언제 나온 겁니까? 그렇죠. 이게? 예. 6월 말에 종료가 됐으면 지금이 벌써 10월 달인데 예.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에요. 예, 이런 예. 부분들은 진짜 여야가 뭐 민생이잖아요. 이런 부분. 그렇죠. 근데 그분들 뭐 이런 것들은 풀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분들의 민생이 더 우선이기 때문에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세종코리아의 김학권 대표였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자, 취업철입니다. 이 참 취업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죠. 이걸 다 뭉뚱그려서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주민등록증에다 스펙을 다 적어 다닐까 봐요. 출신, 학교, 학력, 좋아하는 기호식품, 좋아하는 책, 읽은 책까지 그냥. 그럼 주민증 하나만 보여주면 다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반기 공채 시즌에 맞춰서 싱크로트의 서명 상무 한번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제안이 어떻습니까? 네. 아니면 목걸이로 만들어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면접할 때 네. 면접관들한테 불필요한 시간 다 없애고 네, 뭐. 자, 딱 아니면 뭐 학교별로 색깔을 달리하죠. 뭐. 예? 스펙별로. 네. 미국 갔다 온 사람은 뭐 성조기를 달고 다니게 하고 참 제가 이 속절없는 네. 예, 속절없는 농담을 하네요. 웃음으로 하답을 합니다. 네. 공모전에 취업 준비생들 관심 갖는 이유가 뭡니까?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그 채용에 혜택을 주는 공모전들이 많습니다. 많은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업무에 또는 해당 기업에서 진행하는 내부 공모전에 입상할 경우에 서류 전형을 패스시켜 주거나 서류 전형 가산점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목매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 처음부터 또 스펙을 얘기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의 스펙으로 공모전이 자리 잡고 있는 현상이 있기 때문이죠. 이미 학점이라든지 영어 점수나 자격증 같은 것들이 너무 평준화되었기 때문에 돋보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제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모전이 그 말씀하신 대로 입사를 위한 단순히 스펙 쌓기에 그치는 건 아닙니까? 네. 뭐 그것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및 직장인들이 최근 다양하게 진행되는 공모전의 매력에 대해서 자기 분야의 능력 개발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응답들을 많이 했고요. 왜 스펙이 된다. 취업 이직 등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근데 사실 이 공모전의 도움은요. 이 공모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상의 도움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공모전을 준비하려고 하면 일단 리더십을 발휘해서 팀원을 이끄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혹은 팀원이 되어 리더를 따르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그렇죠. 여러 명의 다른 의견을 조율하고 최선의 의견을 수립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뭐 이렇게 팀 플레이를 하다 보면 팀원 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크고 작은 이제 다툼이 있을 때 해결하는 방법이라든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받아볼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느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스킬들을 배울 수 있는 또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는
공모전의 매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모전이 많이 개최되긴 하지만 네. 이 누구나 다 응모한다고 상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죠? 우선 공모전의 핵심을 파악해야죠. 그러니까 네. 공모전을 내는 쪽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입장의 기대 사항이 뭔지를 좀 먼저 알고 출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공모전을 준비하기 시작 전에 일단 해당 공모전의 웹사이트에서 공모전의 개요나 과제를 확실하게 알아서 회사가 원하는 방향과 중점적으로 심사하는 부분을 알아야 주제에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이거는 면접을 보는 과정이랑 동일해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거죠. 네. 그 다음으로는 훌륭한 팀을 꾸리는 거예요. 소싱을 잘해야 일단 이 예. 성공 가능성이 일단 높아지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례를 일단 참고해야 되는데 공모전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면 그 전에 수상한 수상작을 보는 것이 좋고요. 자신의 기획 방향과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수상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공모전에 너무 많이 참여하는 것도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네, 뭐 이렇게 우리 시장에서 보면 20몇 회 수상자,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로 이렇게 네. 막 공모전에 많이 이제 도전을 하고 입상을 하면 이제 도움이 되시는 걸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가령 홍보 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있어요. 근데 예. 이런 분들이 디자인 개발 분야 등의 공모전에 참여하는 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먼저 이런 관점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내가 쌓으려고 하는 어떤 그 경력의 방향성과 맞는 공모전인 경우에는 예.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예. 이렇게 무작위식에 참여라 이런 것들 오히려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여 이렇게 수상을 했다 하더라도 보는 사람, 그러니까 채용하려는 사람 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떤 연관성과 연결성이 있는가라는 측면에 대해서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공모전을 좀 선택해서 준비하시는 것이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횟수보다는 네. 업직종에 대한 적합도라든지 본인의 열정과 잘 맞을 수 있는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해 가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서류 전형 같은 취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네. 공모전이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면? 두산 중공업에서 지금 청년 에너지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공모전의 대상 1팀에게는 상금 이외에도 해외 탐방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고요. 예. 현대 하이스코에서도 지금 글로벌 착한 기술 디자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상 1팀과 우수상 3팀에게 해외 탐방 기회는 물론 해외 탐방 우수자에게는 해외 파견에 해당되는 코트라 글로벌 영 비즈니스 프로그램의 서류 전형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한국거래소에서도 대학생 증권 파생 상품 경시대회가 12월 11일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입상자가 거래소에 지원할 경우 서류 전형 가산점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공모전에 대한 정보는요. 공모전 사이트라든지 인크루트 공모전 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필요한 네. 정보들은 뭐 획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자기와 관련이 없는 쪽에 네. 무리하게 응모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셨지만 네네. 자기가 생각할 때 좀 독창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네네. 그런 친구들은 충분히 면접에서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시킬 수 있으면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가능하면 자기가 희망하는 분야에 좀 연결하는 지원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내가 지원하는 분야, 희망하는 분야가 홍보라고 하면 네. 좀 다른 성격의 예를 들면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그 방향의 중심으로 좀 의견을 낸다든지 이러면은 분야가 달라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공모전 이외에 짜투리 시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그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대해서 학생들이 되게 고민이 많기 때문에 이런 그렇죠. 질문이 의미가 생기는 것 같긴 저 같으면 한데요. 그냥 노세요 이럴 것 같은데. 네, 마음을 좀 비워야 예. 또 채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시간 관리 전문가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 남는 시간을 취업 전략과 좀 연결해서 뭐 예. 이렇게 쓴다고 하면은 우선 순위가 있어야 짜투리 시간의 활용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예. 지원하고 싶은 회사는 셀 수 없이 많을 수 있죠. 근데 신기하게도 서류 전형 마감일은 되게 또 비슷비슷하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선순위 그 설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네.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을 고르고 포기해야 되는 건 또 깔끔하게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짜투리 시간에 그 기업에 해당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도 명확해지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인크루트가 대학생, 기숙사 거주자를 제외하고 통학 시간에 대한 조사를 한번 물어본 예. 적이 있는데요. 예. 1시간에서 2시간 정도가 39.2%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럼 학생들은 뭐 하냐? 대개는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카톡이나 페이스북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인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시간이 취업 준비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소개를 드렸는데 취업 관련된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은 이 시간도 좀 귀한 시간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를 좀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샤워할 때 보통 한 1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기소개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 안 할래요. 뭐 이렇게 샤워하는 1분까지. 아이, 그럼요. 네. 화장실 용무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쾌변 보시기 위해서는 참으세요. 예. 네, 뭐 이런 짜투리 시간도 있다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공강 시간에는 공강이라고 하면 그 수업이 없는 시간이죠. 휴강이나 휴강. 뭐 이럴 때는 취업지원센터를 습관적으로 좀 들락날락 하시는 건 어떨까. 뭐 기업들이 양질의 정보는 대학에 직접적으로 의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비는 시간 습관적으로 취업지원센터를 좀 다녀보시는 것도 권할 만한 사항 같아요. 오늘 현대차 채용 현장에서 뭐 좀 색다른 이야기가 나왔다고요? 네. 뭐 오늘 또 이제 핫 뉴스였는데 채용 시장에서는요. 뭡니까? 그러니까 인문학적 소양을 보는 비중을 높이겠다. 먼저 이런 뭐 이것도 스펙 같아서 얘기하기가 좀 요즘 뭘 얘기하면 다 스펙으로 연결이 돼서 참 말씀드리기 아닙니다. 어려운데. 그거는 스펙이 아니라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탈스펙, 스펙 타파를 하는 방법론으로서 채용 시장의 방법론으로서 최근에 주요 기업들이 인문학적 소양을 좀 많이 보겠다. 이런 이제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신입 사원 공채 때 그 자소서에 천자 역사 에세이를 쓰게끔 했어요. 네, 이것을 역사적인 역사나 이런 이제 인문학적 소양을 통해서 본인의 경험으로 뭐 좀 성공한 사례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써보게 시킨 것이죠. 이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전대 학생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던 내용이 오늘 지금 서명 상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문학적 소양. 네. 이게 왜 필요한가를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이제 현재 기업들이 판매 영업에 몰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이끌 만한 트렌드를 이야기하니까요. 그걸 이해하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현장 이야기에서부터 또 서명 상무가 이 취업 고민하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까지 꼼꼼하게 다 챙겨봤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명 상무였습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풍부한 배우 수요, 세계의 지하철역 인정. 놀랍다. 엔터식스 10년 임차인 확정. 욕심난다. 현대엠코 시행 시공. 확신했다. 게다가 2년 침대료를 선지급한다고? 상가투자의 해답을 제시하는 상봉 이노시티. 문의 02492-0099 현대엠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1035번님, 택배기사도 따지고 보면 다 하청입니다. 그렇죠. 1524번님, 정말로 상급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듯 합니다. 대기업 현장에서 수년간 근무해본 결과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셨습니다. 약자가 약자로 남겠다고 결정하는 이상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꿈을 가지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